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랑 함께 사자소학, 추구, 그리고 명심보감을 함께 공부할 화면차입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또 우리 전통문화와 한문 공부를 위해서 저희 전통문화연구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회장님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사자소학을 공부할 텐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사자소학이나 추구, 명심보감 또는 그 외에도 한문으로 이루어진 많은 교양서적들은 특징이 어떤 한 특별한 저자가 없다는 겁니다. 대체로 과거로부터 옛 성현께서 말씀하신 좋은 문장들을 따로 수록하고 발췌를 해서 엮어놓은 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자소학 같은 경우에도 누가 지었다 또는 편찬자가 누구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사자소학은 그러면은 어떤 책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사자소학 하니까 뻔하죠, 그죠? 넉자로 된 소학책이다. 네 자씩, 네 구절로다가 이루어진 소학책이 바로 사자소학입니다. 내용은 넉자로 된 거다. 그럼 소학이 어떤 게 소학이냐?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린이들이 배우는 학문이 소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허다해요. 근데 또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어린이가 배우는 학문이 소학인 게 맞긴 맞습니다. 어린이예요. 어린이. 어린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어린이, 요즘 어린이 그럴 때처럼 나이가 작은 그러한 소녀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에요. 원래 어린이가 하면 여러분들 훈민정음 생각나세요? 훈민정음. 거기 보면 나란 말씀이 흉기게다라 그러면서 이런 전차로 어린이들이 어린 백성이 니르 사마띠 아니할세, 그럴 때 어린 백성이라고 그러죠, 그죠? 어린 백성. 어리다라는 의미가 실제 우리말에서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네? 그렇죠. 어리석다는 뜻이죠. 따라서 소학이란 말은 아직 학문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 내지는 학문에 있어서의 초심자들이 배우는 학문이 소학이에요.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배우는 학문이 소학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나이가 적든 또는 학문에 처음 접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넉자씩 구절을 만들어 가지고 편찬해 놓은 책이 바로 사자소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꼭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학문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형식으로다가 꾸며진 거죠. 내용은 우리가 얘기하는 논어나 또는 사서 삼경에 나오는 내용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배울 사자소학은 그 내용을 주자의 소학이라든가 또는 유학의 다른 경전들에서 우리가 꼭 배우고 익혀야 될 필수적인 구절들만을
해석하기 쉽게 내자식으로다가 편찬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해석이 조금 쉽다 뿐이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누구든지 꼭 필요한 그러한 학문인 거죠. 그래서 유학에 있어서의 최고의 학문의 목표는 우리가 배우면서 글자 자꾸를 하나하나 해석한다라든가 또는 지식, 정보, 데이터 이러한 것을 습득하는 것이 학문의 목표가 아니에요. 성현의 말씀을 배우고 예를 배워서 일상생활을 해 나가면서도 적용을 하고 스스로가 군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깨달음을 가진 성인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자수학 책도 좀 해석하기에 쉽게 넉자씩 이것이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목표는 군자를 지향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사자수학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소학이라든가 내지는 육아의 다른 경전들과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사자수학을 공부할 텐데 사람들은 상당히 한문을 어렵게 여기고 또 아주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자만 보면 그냥 머리가 찌근찌근 아프고 그죠? 좀 몰라치다가도 한문 섞이면은 던져버린다든가 실제로 또 가끔 가다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강단에서도 어떤 선생님들은 책을 읽다가 한문이 나오면 건너뛰는 경우도 있어요. 한문을 몰라서 그런 건지 왜 우리 좋은 말을 냅두고 한자를 쓰냐 열받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문이 어렵냐 하면 한문은 사어에 죽어버린 언어다 이런 얘기죠. 다른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살아있는 언어로서 시대와 또는 사회, 환경, 경제 이러한 것과 어울려서 항상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변천을 해오고 사람들이 쉽게 사용해야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적용이 되는데 한문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언어가 되다 보니까 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계면에 있어서 발전을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다른 외국어 공부를 하면은 문법이 딱딱 들어맞고 그죠? 그 문법에 맞춰서 영어 사전만 갖다 딱 들이대면은 해석이 가능한데 한문은 어때요? 사전 갖다 줘도 해석이 안 돼요. 그죠? 우편을 가지고 글자를 다 찾았다 하더라도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 안 되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뭐 한문엔 문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무조건 많이 읽고 물리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리 한문이 죽어버린 언어, 사어가 됐다 하더라도 한때는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서 의사를 소통하는 그러한 수단으로다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칙, 약속은 있어요. 약속은. 그게 전혀 없다면은 아무리 말을 해도 상대방과의 일정한 언어 생활 속에서의 규칙이 없으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자에도 또는 한문에도 꼭 그러한 문법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러한 순으로다가 문장이 구성된다라든가 또는 스스로 자자가 목적어로 사용될 때에는 다른 경우와는 달리 타동사 앞에 놓인다라든가 하는 그러한 규칙이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옛날처럼 맹자 삼천독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한문을 보면서도 그 문장의 구조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가면서 한문을 보게 되면 조금은 쉽게 한문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거에는 지금처럼 뭐 인쇄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강의를 할 때 만연체 문장이라든가 아주 지리하고 긴 문장으로다만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면 책을 같이 보면서 공부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뭐 아무리 만연체 문장이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선생님 혼자 책 가지고 있고 학생들은 책이 없다. 그럼 앞에서 계속 만연체 문장을 줄줄 읽어나가면 지루하고 졸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학습 능력이 완전히 떨어지고 말죠. 효과가. 따라서 한문 문장은 그러한 특성 때문에라도 일정한 리듬이 있고 또 일정한 문장의 형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그래서 한문 문장을 처음 접했을 때 처음 접한 첫 번째 문장의 구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주어, 서술어, 목적으로 되어 있느냐, 이러한 문장의 구조를 조금만 파악하면은 어느 정도는 그 구조가, 그 문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좀 한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수월합니다. 이건 요령이에요. 공부하면서 요령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한문 보는 요령이기도 합니다. 앞문장과 이어져서 뒷문장도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 문세가 이어져요. 그래서 리드미컬하게 운율이 있게 읽혀지게 되는 거죠. 호를 붙여서 읽다 보면은 어떤 리듬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그런 리듬을 타고 토를 붙여서 한문을 읽다 보면은 점점 한문 공부가 수월해집니다. 이건 집에서 뭐 설거지를 한다든가 또는 걸레질을 할 때에도 그런 리듬을 가지고 오늘 배운 것을 자꾸만 공부해 나가면서 하시면은 빨리 어떤 한문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분위기가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를 외울 때도 과거에 배웠던 시조라든가, 그죠? 한시는 잘 안 잊어버려요. 금방금방 기억이 나고. 그런데 현대시, 산문체로 된 현대시는 시험 때, 그죠? 시험 때 한번 딱 외우면은, 외우고 나서는 금방 잊어버려요. 이게 뭐냐면은, 시조나 한시 같은 경우에도, 뭐, 3, 4조, 그죠? 무슨, 4원절구, 5원절구, 뭐 이러한 식으로다가, 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리듬이 있기 때문에 쉽게 외워지고 암기가 되고 또 잘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문 공부도 그러한 리듬과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 한문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